안녕하세요. 돈워리 VIP 운영하는 이호영입니다. 요즘 참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뭐 부동산이 어떻다, 뭐 코인이 어떻다, 주식이 어떻다, 뭐 말 많죠. 그래가지고 뭐 집은 어디다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저희 나라 원화가 이제 폭락할 거다. 그러니까 뭐 달러 들고 있어라 이런 분도 있고, 또 증권회사 임원분들은 또 나오시면은, 증권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금 보유 시기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너무나 미국이 이제 막 예를 들면 미국을 코끼리에 비교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막 살려고 말 발버둥을 치니까, 이제 미국이 코끼리면은 저희는 뭐 원숭이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아주 치아와 뭐 이 정도 될 텐데, 저희는 환장하는 거죠. 인제 밟히면 죽는 거니까. 어디로 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왜냐면 동맹이고 뭐 동맹한테도 난리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렇더라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챙길 건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올해 또 마침 보니까 상법 개정이 여러 번 됐는데, 물론 이제 기존에도 말이 많았던 건들입니다. 그런데 인제 실제로 인제 실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고, 인제 뭐 기존에 그 혜택을 보시던 분들은 인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법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인제 그 법에 맞춰서, 뭐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악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대책이 있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 대책을 한번 세워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인데, 지금 지난주 오늘 아침까지 해서 233 명이 지금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 200대 넘어오는 게 참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넘어온다면은 좀 순풍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해 주실 게 있죠? 네. 좋아요, 댓글, 구독 신청, 알림 이런 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사실은 아침에 인제 저희 막내딸이 수능 시험을 봤어요. 인제 셋째 세 번째 인제 막내딸인데,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인제 뭐 시작이죠. 뭐 이게 끝이겠어요. 인제 대학 들어가면은 인제 본격적으로 부모 그늘 인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거고, 부모 그늘 벗어나면 인제 또 뭐 시집 간다고 난리 칠 거고, 시집 가면은 또 아니라고 다시 겨들어오려고 난리를 칠 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인제 뭐 저도 그런 혜택을 받았지만, 또 부모님이나 또 그 위치라는 게, 또 나갈 땐 내보내 주고 들어오면 받아 주고,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에 또 충실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할아버지는 시골에 계신 분, 부모님은 집에 계신 분,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돈 벌어 오시는 분,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미지를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아버지는 돈 벌어 오시고 엄하고 말 많이 안 하고 뭐 자상하시고 뭐 이런 위치. 어머니는 집에서 늘 챙겨 주시고 잔소리하고 열받게 하는 그런 존재. 그렇지만 무한한 사랑을 주는 또 그런 분이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1 년에 몇 번 안 뵙지만 볼 때마다 늘 잘해 주시고 맛있는 거 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용돈 챙겨 주시는, 이제 그런 또 조부모님. 근데 그런 위치, 각자의 역할을 이렇게 자기 자손한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위치가 인제 점점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40 대쯤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또 인제 지점장 할 때인데, 지점장으로서 지점장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래야 인제 지점원들이 안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점장이 들쭉날쭉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변동 부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실 지점원들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것도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격이 괴팍하다고 한번 인정이 되면, 괴팍한 성격으로다가 맞춰서 지점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또 성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온순하다 그러면 온순한 데 맞춰서 또 공격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고, 공격적이다 그러면 공격적인 사람들에 맞춰서 또 온순하게 잘 따라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딸이 인제 그런 걸로 점점 다가가는 거죠. 본인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굉장히 대담한 친구인데, 어제 오후 수업도 쪼끔 긴장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잤고, 또
저희 딸도 잘 잤고. 12월 5일 날 또 성적 나오는 날이라는데 그날 또 얼마나 긴장할지 기대됩니다. 어쨌거나 희망이 참 중요할 텐데,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다는 거는 대학에 가서부터는 내가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내걸 한다는 거잖아요. 또 그런 희망을 갖고 지금 이 친구들은 3 년, 6년 공부를 해온 거니까. 그래서 인제 이 참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도 인제 저희 막내딸한테 좀 기대가 되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고해요. 그래도 보면 뭐 지가 알아서 노래도 배우러 다니고 지가 알아서 춤도 배우러 다니고 또 그 학교에서 또 그런 것들도 해고 지가 뭐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 보면서 그래도 '자기 삶을 자기가 갖고 가는구나.' 인제 이런 느낌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배짱이와 개미 사진은 사실은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45세 이후에 제가 많이 생각한 것 같은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막 학창 시절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너 배짱이처럼 살고 싶어? 개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인제 예전에 그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하죠. 그 시절을 거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해야 먹고 산다.' 인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한 2000년 2010 년까지도 성실하면 먹고 살았어요. 심지어 사업을 해도요, 성실하면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할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저희 사회는. 일할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꾸준히 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술력보다는 기능인이 성실한 사람이 더 좋았었죠, 그때는. 지금은 인제 저는 뭐 요즘 뭐 방시혁 또 연예 대표하시는 분, 엔터테인먼트, 또 뭐 박진영 이런 분들, 또 이렇게 또 예전에 또 김수만 그런 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또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배짱이가 놀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결국 노래와 기타로 도 성공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춤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뭐 음악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프로듀싱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아무거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름을 잘하면 뭐 강원랜드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뭐 먹고 살든지, 아니면 노래를 잘하면 지금 엔터테인먼트사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K-한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절이 인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처럼 일하는 거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는 일이고, 그치만 배짱이로서 사는 거는 이 구성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개미 같은 사람들한테 뭔가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는 역할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다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한 30년 지나니까 그 졸업사진에 나왔던 그 친구들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왜 이놈하고 졸업사진을 찍었지?' 이런 사진도 있고, '아 이 친구 참 좋았었는데.' 이런 사진도 있고, '아 얘 참 보고 싶다.' 이런 사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차 이제 뭐 5 월, 7월 그다음에 11월 뭐 이렇게 인제 진행된 것 같은데, 올해 1 차로 진행됐던 그 상법 개정이 뭐냐면 여기 인제 보시는 것처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회사로만 돼 있었어요, 회사. 그러니까 회사라고 그러면 대부분 뭐 대표이사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발전하는 방에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한 2000 년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이제 그런 시절이었었잖아요. 근데 인제 언제부턴가 배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지금 회사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를 구성하는 그 자본을 투입한 주주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인제 노동자나 이런 쪽은 뭐 법에서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 이사회를 운영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거는 이미 기존에 인제 그 외국인 회사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회사는요 주주 이익의 극대화예요. 회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주 이익의 극대화. 그래서 주주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심지어 내가 보상을 줄이더라도 주주 이익을 극대화해라. 뭐 요런 개념이 있죠. 그런데 인제 지금 여태까지 인제 이게 그 주주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주주하고 이제 소액주주로 나눴을 때 소액주주의 이익이 무시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주주가 보통 이사회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래서 인제 그런 소액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배당이 됐든 뭐 시세 차익이 됐든 그런 거에서 또 회사의 발전의 어떤 영향권에서 소액주주들이 벗어나지 않게 그들을 항상 도와라. 요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사실 진작변에 써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미 사회는 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상법에서만 인제 안 바뀌고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어 법이 국민의 정서를 담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1 차에서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이제 박 변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독립이사 그 예전으로 치면 이제 사회이사, 독립이사를 기존에는 그 이사회 내에서 4분의 1 까지 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분의 1로 확장하면서 물론 인제 한 명을 두겠다. 한 명 뭐 자본금 얼마 이하는 뭐 한 명만 두고 얼마 이상은 뭐 3 명까지 둘 수 있다. 그러니까 3 명까지 둘 수 있다는데 인제 그거를 지금은 추가적으로 이제 1명 외에 2 명까지 이제 두는 것도 지금 아마 추가 개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독립이사나 그러니까 사회이사의 그 좀 어려운 부분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변호사분이 이제 사회이사로 선임을 받게 돼요. 근데 인제 누구 소개로 이 회사에 와서 사회이사로 인제 선임되느냐 이 과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회이사가 해야 될 그런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충실히 할 수 없느냐 인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가 반대를 하면 어떤 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그 간사나 그 회사에서 물어본대요. "누구 소개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왔는지 잘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인제 압박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그 사회이사 내지는 뭐 변호사가 됐든 회계사가 됐든 그 사회이사를 둘 정도의 기업이면 그래도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나 회계사의 역할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텐데 잘하면 너 여기서 영업도 될 것이고 안 그러면 임기 끝나면 나가. 뭐 이 개념이 돼 버리는 거예요. 또 그거 이전에 사회이사로 선임되는 과정, 또 선임되고 나서 이 선임될 때까지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이제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 인제 대표이사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외부에서 소개받아서 이렇게 인제 여기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그 대표이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사회이사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독립이사로 바뀌는 거는 그런 소개 절차 자체도 이 독립이사한테는 누군가 외부인이 지정을 해 주고 이 외부인이 들어가서 선임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거절하고 지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삼성전자 주주총회나 이런 데서도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이제 권익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의 입장만 대변하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위한 그런 그 사회이사 독립이사가 아니라 정말 뭔가 회사의 발전이나 분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제 이 이사로서 선임받은 사람들도 뭐 어떤 관계 때문에 뭐 '내 등에 칼 꽂는 놈이다.' 내지는 뭐 '뒤통수 치는 사람이다.' 이런 평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왜냐면 모르니까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인제 또 그 대표나 그런 기존의 이사들은 어떻겠어요? 빨리 라포를 형성을 해야 그 사람이 함부로 못 하니까 선임 과정이나 이사회를 열기 전에 빨리 그 라포 형성하려고 뭐 난리를 치겠죠. 선물 공세에 또 뭐 골프 공세에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배제된 상태에서 정말 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독립이사를 이사회에 넣겠다, 기업 경영에서. 이제 그런 취지의 상법 개정 입니다. 소수 소액주주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 맞죠. 예. 그렇지만 인제 경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인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면 그동안에 인제 저희 나라는 그렇잖아요. 회사가 나고 내가 회사인데 인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누가 자꾸 간섭을 해.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야 내 돈 갖고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자식이라도 네가
옆에서 자꾸 콩나라 판나라 해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인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더 심하지. 그러니까 그 돈 큰돈을 만지시는데 그분들 누가 간섭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인제 그분들은 회사가 나기 때문에 '난 오로지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라고 인제 생각을 하지만 또 얘기 들어보면 안 그런 거죠. 그래서 인제 요런 제도는 뭐 이게 시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2 차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면 감사 선출이에요, 감사 선출. 왜냐면 이제 상장 기업들은 이사회에 인제 감사를 두잖아요. 또 자본금이 대부분은 이제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감사를 뭐 몇 명 이상 둬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약 조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 전에는 이사회에서 다 이사 감사를 다 선출을 했죠. 그런데 인제 지금 개정되는 법에서는 감사위원은 아예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독립이사가 나오는 것처럼 감사도 외부에서 아예 그냥 추천받아 가지고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관계 형성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는 대부분 이제 회계사나 이런 돈에 관련된 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분들이 좀 더 감시, 감독 기능을 갖다가 기업 운영에서 더 투명하게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존의 그 3% 룰이라는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사 중에서 감사를 선출을 할 때는 이제 3% 룰로 해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 50%를 갖고 있어도 3% 밖에 적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나머지 비관계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사 중에서 감사 선출을 그래서 많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사도 하면서 감사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부터는 인제 아예 그랑 별개로다가 감사만 선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역할을 바꾸면서 그 감사 선출은 무조건 3% 룰이 적용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인제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돈 내 회사 내가 지키고 내 회사 내가 운영하고 내 회사 내가 시스템 구성하는데 왜 이거를 나라에서 콩나라 판나라 난리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야 너 나는 여기 돈 100억 넣었는데 너 1,000만 원 넣고 지금 네가 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거야?" 인제 이런 논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100억 하고 이 사람의 1,000만 원은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재산 1 억에 1,000만 원이 나온 거고 전 재산 1 조에서 인제 어 뭐 이렇게 나온 거면 그 100억 은 내용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분은 그 100억 이 예를 들어서 많은 자산들 중에서 엮여 있는 자산들로 이렇게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오로지 '난 이 회사에 투자해서 뭐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배당받고 시세차익 누리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오신 분들하고는 이제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소액주주가 단순히 소액주주가 아니라 정말 자기 자산을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주의할 게 뭐냐면 그 상장 기업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장 기업이 아닌 경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죠. 저희가 중소기업 다니면서 이렇게 이사회 구성을 보면요. 어 많은 경우에 부인을 감사로 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부인을 감사로 둔 경우는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때요? 어 부인 보고 죽으란 얘기죠.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횡령 배임 어쩌고 해 가지고 이제 경영이 잘못됐고 이 외부 주주가 고발을 하고 어쩌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감사 너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제. 감사 "네?" 이렇게 되면은 인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부인이 감사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서 그 회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아니면 부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감사를 시켜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돌아간 상법 개정에서 보면은요 어때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해라. 그리고 투명하게 경영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감사를 갖다가 가족으로 하는 경우는요. 아버지 살겠다고 가족들 발판으로 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주의해서 꼭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컨설팅할 때는 감사는 없애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본금 10억 미만에서 감사 안 둬도 되거든요 법적으로. 굳이 그거를 인제 근데 인제
오래된 법무사님들 지금 70대 60대 넘으신 이런 법무사님들은 지금도 20년 전 30년 전 정관을 쓰시거든요. 뭐 원시 정관을 옛날 걸 쓰다 보니까 어떻게 물론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 이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주나 이사회 구성도 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감사는 뭐 누가 하실래요? 아니 또 감사가 있어야지. 법적으로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는 있어야지 또 한마디 해요.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하는 그 입장에서는 어때요? 법무사가 또 감사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나 보다. 저희 와이프 하죠 뭐. 만만한 게 인제 와이프니까. 아니면 저희 애가 지금 대학 다니는데 저희 애 하나 넣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그런 뭐 물론 이제 자격증이 중요하지만 자격증 갖고 횡포나 관심이 없이 그냥 무리하게 아무 말이나 뱉는 경우라면 그냥 그런 분들보다는 좀 더 그런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라. 인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점 다 어때요? 이사 뭐 이런 것들 뭐 3%를 이런 것들을 보면 투명 경영해라. 그리고 외부의 감시를 받아라. 그리고 외부에서 감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집중 투표제라는 게 있어요, 집중 투표제.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 투표제. 그래서 뭐 이사회가 10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안건이 10 건이에요. 그럼 어때요? 과반수 이상만 얻으면 되니까 6 명, 1번 안건 6 명, 2번 안건 6 명, 3번 안건 6 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대표이사 입장에서 이게 인제 처음에 뭐 가족 기업일 때는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인제 지분이 뭐 여러 군데 분산이 되고 하다 보면 이사도 인제 여러 분들이 섞이게 되거든요. 꼭 이렇게 내가 형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제 우호적인 이사회가 형성이 되느냐, 우호적인 주주들이 많아지느냐, 이거는 경우들이 중소기업도 발생을 합니다, 비상장 기업에서도. 그러다 보면 인제 거기서도 적대적 M&A나 또 경영권에 타격을 입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말 이 온갖 집중을 110% 120% 갈아 넣어야 이 회사가 겨우 굴러갈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내가 그런 쓸데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동안에 하지 않던 일에 막 20-30%가 뺏겨 버리게 되면 회사에 내가 온전히 집중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회사가 경영되고 운영되어지는 것에 좀 무리한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보면 중소기업은 대표이사의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훅훅 갑니다. 훅훅 갑니다. 심지어 제 아주 친한 지인 중에는 와이프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3년 이상 암으로 고생하다가 인제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인제 또 와이프 그늘에서 벗어나는데 또 3년 이상 걸렸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치면 한 10년 정도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대표이사가. 근데 그 기업이 그 업계에서 2위 정도 하던 기업이었거든요. 상장 기업이 하나 있었고 1등 하는 기업으로. 그 밑에 있던 이제 굉장히 큰, 그래서 지금 그 업계에서 그 업을 이제 하시는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제 친한 지인의 도움이나 물건을 받아서 그렇게 되신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전세 역전됐죠. 그래서 그 지인은 지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와이프가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또 죽은 다음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다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죠. 굉장히 힘들죠. 예. 근데 인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면 '아 정말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단도리 해야 되겠구나. 또 너무 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앙 집중형으로 대표이사가 다 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는 안 좋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 집중 투표제나 기존의 일반 투표제는 어떤 거냐면 일반 투표제에서는 대표이사나 어떤 그런 이익 집단의 우월권이 확정이 돼 있잖아요. 수적인 우월권. 지금처럼 국회가 민주당이 180석 갖고 있고 국민의힘이 100석 정도 있는 상황이면요. 이게 저쪽에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 수가 몰려 있잖아요, 집단에. 그러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내란 정당 떠나서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로 눌러버리니까. 예. 그게 지금 상법 개정에서 이루어진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반 투표제는 뭐예요? 자, 1번 안건 찬반 투표하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아, 네. 민주당 180석, 뭐 국민의힘 100석. 이거는 민주당 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끝. 회사에서 똑같아요. 네, 뭐 1번 안건 투표하겠습니다. 아, 네. 180석 오케이. 100석 X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중투표제는 뭐냐면 지금 국회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10명이 10개 안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안건에서 10개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안건에 10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투표 장수가 1인당 몇 장을 줘야 돼요? 10장씩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보통 1번 안건에 한 장 쓰고 2번 안건에 한 장 쓰고 요렇게만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정을 해 왔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10장을 다 주는 거예요. 다. 10장 주고 10장 주고 10장 주고 그러면은 이제 10명이 10장씩 가졌으니까 100장이잖아요. 100장을 가지고 10개 안건에 대해서 투표를 해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투표를 이제 뭐 내지는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10장을 갖고 있다가 1번 안건부터 9번 안건까지는 안 쓰다가 자기가 정말 바꿔야 되겠다는 거 한 건 있으면 그것도 10장을 몰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안건이라는 거는 과반수가 돼야 패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번 안건 10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장, 6장이 들어와야 어쨌든 이게 패스가 돼요. 그러면은 A 세력하고 B 세력이 있을 때 여기다가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A 세력 주주가 300주를 갖고 있고 B 세력 주주가 200주를 갖고 있어요. 그럼 투표권을 예를 들어서 3건이 있다고 할 경우에 A 세력은 3건에 대해서 300주니까 900개를 투표권을 주는 거고 B 세력에는 200주니까 3건에 대해서 600건의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 장수를 줘버리는 거 미리. 뭐 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러고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안건에 이 600장, 900장을 다 쓸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세력에서는 1, 2, 3안을 다 자기네 마음대로 가져가고 싶겠지만 가져갈 수 있었죠. 일반 투표제에서는. 왜냐하면 300주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300주하고 200주 하면 어쨌든 과반수니까 무조건 다 A 세력 위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B 세력이 집중 투표제가 되면 600개를 갖고 있잖아요. A 세력 안건 하나에 대해서 투표를 안 해. 600주를 그냥 갖고 600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500개니까 250건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 세력은 여기다가 251건을 써요. 또 두 번째 안건 그랬을 때 A 세력이 251건을 또 써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500개 썼죠. 그럼 400개 남았어요. 정확히는 398개가 남은 거죠. 투표권이. 그럼 이제 3번 안건 했을 때 A 세력이 398건을 딱 썼어요. 그랬더니 B 세력에서 안 쓴 거 600개를 여기다 다 쓴 거예요. 그럼 B 세력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 안건을 가져올 수가 있죠. 자기네가 유리한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투표제에서는 어때요? 1번, 2번, 3번 다 안 되죠. 왜냐하면 300대 200, 300대 200, 300대 200 되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0대 0, 300대 0, 마지막에 300대 600 딱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B 세력의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 내지는 그 주주총회에서 B 세력 주주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안건 하나를 획득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걸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도 집중 투표제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너무 이게 그냥 180석 되는 정당이 생겨버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악법도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뭐 대통령 구속 못 시키는 안건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려고 하잖아요. 대통령 되면 모든 사법은 없어진다 뭐 이런 것까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도 집중투표제 했으면 좋겠다 전 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집중투표제 상법 개정에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소액 주주, 소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이거든요. 저희 나라 비례투표제가 뭐예요? 버려지는 투표권 수를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6대 4인데 뭐 51대 49로 이겼어. 그래서 국회의원은 이 사람이 되지만
그 49가 모이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보면 51대 49니까 비례 투표를 해서 요 49에 된 것만큼 비례 투표를 주자, 그 정당에. 이제 그런 취지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버려지는 그 패한 투표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주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집중 투표제 저는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 투표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반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건에 대한 투표 건수를 합쳐 가지고 몰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3차 개정이죠. 3차 개정. 요번에 나온 게 인제 자사주예요, 자사주. 뭐 기존의 2건 정도는 뭐 대비를 할 수도 있고 인제 발생하는 건들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인제 이렇게 지금 당장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3법 개정 3 차는 자사주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인제 심오한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좋은 건 뭐냐면 우선 보세요. 상장 기업에는 어떤 기업에는 주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주주가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 소액주주가 있고 기업 우호주주, 대주주, 우호주주, 또 소액주주, 우호주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인제 분리가, 그러니까 세력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인제 이 자사주라는 거를 이제 기업은 뭐 한 4 가지 목적이 있어요. 경영권 방어, 주가 조절, 그다음에 스톡 옵션 할 거, 그다음에 대주주가 이익 실현을 할 때 주식을 일부 회사로 인제 넘겨 가지고 그만큼 양도를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양도 금액을 받아서 자기 이익 실현을 하는, 이게 엑시트용으로 쓰는, 이 4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이유로 인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발생한 자사주를 지금 상법에서는 무조건 소각 처리하라는 거예요. 요게 인제 몇 년 전에도, 한 수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사주로 받아들인 것들은 다 소각해라. 심지어 세무조사 나오면 "왜 소각 안 했느냐." 뭐 이렇게까지 따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세금 추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그 법을 바꿨어요. 몇 년 전부터는 법을 바꿔 가지고 소각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제한 사항을 두어서 보유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뭐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를 상여 형태, 내지는 보상 형태로 뭐 "스톡 옵션으로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스톡 옵션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하면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 줬거든요. 뭐 그거에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때도 사실은 이제 소각을 원칙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소각을 안 해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인제 정부에서 나온 거는 "아이 됐어. 그냥 다 소각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중소기업들은 내지는 상장사들 특히 다 인제 소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인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상장사가 소각해야 되는 자사자 규모가 72조 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인제 만약에 이 72조 원을 다 소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인제 세수입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배당 소득세, 지금 현재 바뀌기 전으로 따지면 배당 소득세가 한 18조 원 정도 양도소득 18조 원, 바뀐 다음에는 인제 배당 소득세가 18조 원 정도가 인제 발생을 하는 거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뭐 9% 10% 정도 따져 보면 어때요? 72조 니까 이거를 그 소득 처리하는 순간 7조 원 정도 이상의 어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그런 재원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세수도 안 좋고 국가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제 자꾸 쪼는 거죠. 막 자꾸 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를 감소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예를 들어 1억 이야. 근데 주식이 10,000개 있었어. 근데 자사주가 뭐 한 30% 래. 그러면 인제 1억 인데 10,000개 있던 주식이 7,000주가 되잖아요. 주당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그쵸. 오르죠, 주당 가격이. 그래서 제가 인제 만든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시가총액이 100억 이고 총 주식수가 100개, 주당 가격이 1억 이에요. 이런 회사는 없지만 사례입니다. 근데 자사주가 20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20개를 소각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100개에 주식수가 80개가 되잖아요. 그럼 주당 가격이 1.25억 원이 되는 거예요. 25%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주식 가격 자체가. 그러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25% 올라 버리니까 내가 시세 차익을 25%더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이것 때문에 그 자사주들 있는 많은 기업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계산을 해 봤더니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L지주라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사주가 32.51%가 있는데 이거를 만약 100% 소각 처리한다 그러면요. 주가가 148%가 상승을 합니다. 그다음에 S증권이라고 있는데 자사주 비율이 53.1%예요. 근데 절반이 넘는 거죠. 자사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지금 그 상장 주식 수가 1,600만 주가 있는데 1,644만 주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1,500주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1,644만 주는 거래 자체가 안 되고 회사가 그냥 들고 있고 의결권도 없는 거예요. 실제 이 회사는 1,500만 주 가지고 의사회하고 뭐 배당하고 이러고 이제 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주가가 시총이 어떻게 되냐면 시총이 어 2조 5천 정도 돼요. 2조 5천 정도. 2조 5천 정도 되는데 여기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그게요. 213%가 뜹니다. 왜냐면 53%니까 200% 넘게 그냥 뜨는 거예요. 숫자 자체로는.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뭐 200%가 오를지 300%가 오를지 알 수는 없죠. 그다음에 이제 M생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사주가 26.29%가 있는데 만약 100% 소각 처리한다면 136%의 주가 상승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T홀딩스라고 있는데 자사주 비율이 29.79, 약 30% 정도 되거든요. 여기도 자사주 100% 매각하면 어때요? 처리분 소각 처분 해버리면 142%. S 주식회사 최근에 이제 반도체로 뜨는 회사인데 자사주가 26.4%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소각하면 주가가 133%가 뜨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시죠. 예. 근데 물론 이만큼 떴어요. 주식들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계산해 보면 더 오를 수도 있고 덜 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사주 소각 효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자사주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상장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상장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양도소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소각 처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배당소득세로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상장 기업주분들은 그냥 배당소득세 내더라도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이거를 버릴 수는 없다. 세금을 넣더라도 난 경영권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이런 니드들이 더 있으세요. 왜냐면 근데 인제 또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도 뭐 우리 IMF 겪을 때 그전에 무슨 법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외국 자본에 우리가 다 기업을 뺏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인제 그거를 차근차근 준비해 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자사주라는 게 뭐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난리치고 외국에도 이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자사주를 거의 뭐 두지 않지만 두더라도 뭐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은 처리하고 "경영권 방어는 네가 이런 법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그냥 이 법을 그냥 밀어붙일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지금 뭐 민주시대잖아요. 예, 민주시대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상장 기업 경영인들이 뭔가 이렇게 경영권 보호를 할 수 있고 좀 달래는 위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컨설팅 하다 보면요. 이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3차 대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대놓고 배당소득 처리하고 막 이렇게 갖고 있지 말라는데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 교환사채를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교환사채. 그래서 인제 A라는 기업이 A 다시 기업하고 친하다. 그러면 A 기업이 A 다시 기업에다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A 다시 기업은 또 A 기업에다가 교환사채를 서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교환사채의 조건은 뭐냐? 이 구주를 주는 거예요, 구주를. 신주를 주는 게 아니고 구주를. 왜냐면 여기서 지금 대상이 되는 건 신주가 아니라 구주니까 그 자사주는 다 구주잖아요.
그래서 우호 세력으로 해서 가지고 자사주를 나중에 상대방이 갖고 있게 함으로써 서로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상법 개정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응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상장 기업은 이제 이렇게 한다. 자금력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비상장 중소기업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상장 중소기업은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사주를 갖다가 이제 강제 처분을 시켜가지고 그냥 배당 소득화 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하고 배당소득의 차이가 크거든요. 뭐가 가장 큰 차이냐? 분리과세가 되느냐? 그리고 또 양도소득은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래도 기업이니까 일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사주를 처리하게 되면 몇 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만 되더라도 그게 만 소득세로 따지면 얼마예요? 50%를 가까이 될 텐데 45% 이렇게 최고세율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양도소득으로 하니까 22%만 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 소득 분리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배당소득 처리해버리면 최고 세율 구간이 그냥 45%로 올라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주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안 그러면 그냥 배당소득으로 처리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배당소득으로 처리하는 걸로 바꿔버리고, 배당소득을 갖다가 25% 분리과세로 바꿔주자. 그러면 어쨌든 양도소득은 22% 분리과세였었는데 요건 25% 분리과세로 되니까 어쨌든 크게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숨은 게 뭐냐면, 여러분 건강보험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내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이제 배당 소득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이다 5억이다 이렇게 자사주가 처리가 돼 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이제 건강보험을 1년 동안 진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더라도 3%더 내지만, 3%를 더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10%더 내는 상황이, 왜냐면 건강보험이 이게 세금이잖아요 사실은. 연금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1000만 원 낸다고 하면 1000만 원 줍니까? 안 주지. 그냥 비율로만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눠 갖자는 게 지금 사실은 건강보험하고 이제 국민연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표들은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리하는 것들도 연락을 주시거나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시간 놔두면요, 나중에 다 돈으로 메꾸실 거예요, 어차피. 예. 그래서 이제 자사주 효과가 이렇게 대응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1년 남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장기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주주총회 의무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상회의 하겠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근데 화상회의 하는데 거기에 투표권도 전자로 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투표를 전자로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도입을 해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자주주총회를 앞으로 1년 동안에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걸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한국예탁결제원에서 K보트라는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대표적인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이 전자주총회 다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간이 1년이라도요 많은 것 같지만 저희 나라 상장기업 수가 수백 개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다 한다 그러면요, 이 전자주주총회 이 업체들이요 엄청 바빠져요. 엄청 바빠져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바빠지면 어떻게 돼요? 깎을 수가 없어요. 왜? 안 해도 그만이니까. 돈 더 든다는데 많으니까. 수요 공급 원칙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2025년도에 발생했던 상법 개정안 내용 이렇게 한번 리뷰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소득 처리하는 거, 그래서 자사주 없애버리는 거, 이거는 당장 신경 써서 대응하시기를 여러분들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